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안보와 민생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과 코로나19 상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하고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을 합류시켰습니다. 취임하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대장동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김부겸 총리 유임설을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 중심의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하고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흘째 30만 명대인 코로나19 확진은 다음 주 중반쯤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의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 31일 시작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정부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개 행보로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 당선인의 첫 출근을 앞두고 통제선이 도로를 둘러쌌고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마중 나온 비서진과 인사하며 집무실로 향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과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1시간가량 차담을 이어가며 인수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는데 차기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통합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공개 행보로는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해 11월 방문했던 서울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취임 이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어떤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잘 돼야 서울 경제도 살지 않겠느냐며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끄떡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의동에 자리를 잡고 정부 인수 준비에 본격 착수한 윤석열 당선인은 삶의 현장을 찾는 이른바 민생 투어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국무총리 설에 대해서 한눈 팔 여유가 없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쟁자에서 인수위원회 수장으로 공개석상에 선 안철수 위원장. 그 첫 일성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과 소통, 책임을 인수위 운영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을 둘러싼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에 대해선 한눈 팔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열린 태도를 강조하며 당장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특히 여가부 폐지와 같이 윤 당선인과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공약에 대해선 모든 공약이 국가 정책이 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공약과 국정 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역시 당장 실현 여부 등을 밝히기엔 이르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게 될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방역을 비롯한 의료 관련 분과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보상 분과로 나눠 전문가와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대한 이번 주까지 남은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속히 국정 청사진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의 공약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폐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인사들의 비위 감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는 청와대 내부 단속이었는데 어느새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내부 인사들의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5년 동안은 공석이었습니다. 당장 인수위원회부터 내부 검증은 강화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수위 자체 검증팀이 인수위원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이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 말이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해 검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수위원들에 대한 공식 발표는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쇄신을 다짐했지만 비대위원장에 대한 내부 이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박지원 투톱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이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쇄신 기회라며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부 수열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책임론을 들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잡음 속에 윤 비대위원장은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며 대장동 특검안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주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가짜 특검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상태로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방법부터 내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여소야대 전국의 첫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온 데다 당선인 주변에 장제원,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퇴임 하루 전인 석가탄신일을 특별사면 유력 날짜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공개 요청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SNS에 국민 통합을 위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문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신데 장기간 또 고령이시고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거를 현직 대통령과 또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민주당 김우영 전 선대위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편 이상민 의원을 향해 축출해야 하는 배신자라고 거세게 쏘아붙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 기소했던 만큼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해결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당선인이 공식으로 건의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당시 청와대는 복역 기간이 짧고 범죄의 양태가 다른 데다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됐는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를 잘했다는 응답이 55.4%로 긍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며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국의 주요 현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네. 이제 인수위원 이제 관련자들 딱 모아놓고 첫째는 국민의 통합, 네.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네. 강조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예. 오죠. 예.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지금 강조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각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장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역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예. 뭐 선거본부에서도 이 직함을 비슷하게 맡고 있었으니까.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역시 이쪽에 해박한 김병준 교수. 이 정도면 좋습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보면 오늘 새롭게 이제 속보로 오전에 발표된 것이 김한길, 김병준.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인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이. 왜냐하면 이제 차기 총리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인수위원장으로 들어오진 않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공법으로 직접 다 맡겼어요. 직접 다 참여하고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국민의힘 당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오늘 자리에도 이제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균형발전위원 특별위원회 특위고요.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제 하나의 위원회가 이제 거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김한길 전 대표 사실은 미래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파격 인사발탁을 했었습니다. 신지혜 씨를 영입했었죠. 대선 과정에서. 그래서 아니 지금 이대남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결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좀 충돌도 있었지만 신지혜 전 후보는 이거 다른 거 아니다. 나는 귀할 수 있다고 본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한길 위원장이 좀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치 신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기 정치 멘토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김종인 전 총괄,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부총리 이렇게 3명이 거론됐었는데 이 신삼김 중에 2명이 포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중도형 인수위원회로 조금 망라돼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직접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큰 가닥을 한번 잡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추진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저는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뭐 누가 이 직을 맡아도 비슷하게 나올 내용들이 맞습니다. 나왔고 보면은 뭐 외교 안보 통일 쪽의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은 살짝 드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지역균형 발전도 3번째 들어있고요. 국민통합은 마지막 5번째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여야 막론하고 다 동의할 문제인데 첫 번째 후반이 조금 묘합니다. 민주주의의 복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허물어졌다라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민주주의 허물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겠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만 안철수 이제 위원장의 이야기가 자유민주주의 복원이라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인과 결이 같은 얘기예요. 혹은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대목이 문재인 정부에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취업과 이제 입시에 있어서의 형평성 얘기하거든요. 그건 앞에 공정과 법치만으로도 충분한 얘기인데 자 혹시 이 민주주의 복원이 좀 이념적인 것이라면 조금은 우려할 수도 있겠고요. 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다 중요한데 늘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요즘에는 국가 권력보다 개인의 권위가 더 높아지면서 사실 그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이 탈권위주의, 국민들에게 90도로 절하는 대통령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속 가능성 문제, 이건 뭐 인구 절벽 같은 거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우리 시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고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지의 문제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정학적으로
워낙 좀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외교, 안보, 국방의 문제는 하나 들어가도 좋겠다 싶은 그러고 보니까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국민 행복 시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탁 던져졌었는데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그렇죠. 복지 이렇게 얘기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김부겸 총리와 관련된 유임설 얘기인데 김은혜 대변인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그거 참 허를 찌르는 한수네 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허를 찌르는 한수가 나왔으면 지금부터 검토하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음에 갈 자리가 국무총리냐 아니냐가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선 이 보도를 보고는 상당히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은 가능한데 자, 이게 지금 YTN에서 오후에 취재해서 보도를 해주더군요. 사실관계 여부를 따졌는데 이러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나온 적은 있다. 회의에서. 하지만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그냥 이야기만 나오고 이제 묻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땐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3월 9일에 선거를 하고 3월 10일에 취임을 했는데 5월이죠. 5월 9일 선거, 5월 10일 취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 인선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국무총리가 황교안 총리잖아요. 근데 연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인사, 장관도 일부 그렇고요. 직을 비울 수 없는 상태가 문재인 정부와 조금 기묘한 동거가 있었던 기간이 몇 주씩은 있거든요. 자, 만약에 안철수 이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하고 지명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청문회가 조금 이제 힘들게 굴러가게 된다면 총리 인준이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직무는 시작하고 총리라고 하지 않고 국무총리 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고요. 김종필 국무총리 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현재 총리가 유임을 하고 가는 방법이죠. 임명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럼 김부겸 총리는 일정 기간 어쩌면 본인이든 아니든 지금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일정 기간 백업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묘하게 튀어나온 거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늘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이 자, 김부겸 총리 개인을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김부겸 총리를 새 정부에서 총리로 기용하고자 한다면 당대당 협의를 해서 대연정의 형태로 만드는 게 훨씬 좋다. 대통합이다. 개인을 빼오는 느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총리 그러면 모셔가도록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인재가 교환되면서 뭔가 연정의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자, 그렇게까지 가겠는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의 인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뭐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몇 가지 좀 검토해서 보고할 게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잠깐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어디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초점이 가 있냐면요. 유세 과정과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초기에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집무실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검토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해보십시오 해서 지금 TF가 1호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짧은 SNS의 공약이 워낙 이제 파괴력이 컸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소임을 다 했다. 일단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뭐 이제 또 분산을 할지, 이거는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건데 다른 분들은 폐지라는 말을 감히 꺼내기는 좀 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방법론은 같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좀 이 규모가 작게 뭐 성평등부나 혹은 뭐 이야기했던 양성평등부를 만들고 사업과 기능은 다 가져가는 거죠. 골고루 나눠서라도.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가족 문제는 뭐 복지 쪽으로 옮기고. 근데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주로 여성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가 노동 현장, 경단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 고용노동부의 차원에서 내부에서 여성 문제를 별도로
성평등 문제를 다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 분산을 통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폐지하는 혹은 해체 재구성하는 과정을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폐지를 하고 굳이 선언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그 기능은 살리면서 시대에 맞게 저희가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냐.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후자 쪽인 것 같고요. 당선인은 지금 전자 쪽인 것 같거든요. 이준석 대표 당연히 전자죠. 하태경 의원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폐지론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게 폐지는 좀 위험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에 불었던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의 어떤 바람도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를 해서 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잘할 것이다가 52.7 나왔습니다. 낮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들 보면 65, 75, 80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80까지 갔었는데 52.7이면 기대가 뭐 적다? 아니면 워낙 치열하게 이번에 붙었다. 치열하게 붙어서 사실은 국민 절반은 일단은 조금 이제 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겠죠. 정말 잘할 건가? 나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 사실 47.8%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고 48.6%는 지금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제 조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 그래도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이제 여론 때문에 50% 과반은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윤석열 정부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의외로 또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 전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파면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허물어졌다. 그때 구호가 이게 나라냐? 그래서 이 나라를 재건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후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건데 그래서 70~80%를 치솟았어요. 2018년에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있을 때는 그 인기가 가을에는 추석 무렵에 백두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 10만 명이 연설하고 80%를 넘겼는데 이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다음 날 치러진 지방선거, 바로 이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지역 중에 15개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2개를 야당이 사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기대치가 낮은 것이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꼭 나쁜 것이겠느냐. 오히려 기대치가 높은데 작은 실수 한두 개가 나오면 뚝뚝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뭐 이제 얼마든지 또 전환 가능한 국면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문민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정부가 차곡차곡 풀어나가면 이제 거기서 신뢰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하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패배에. 네, 그렇죠. 그걸 또 맡을 수 있는 문제냐.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듣고 오죠.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물어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비대위는 국민의 관역이 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전면에 배치한 부분은 확실하게 눈에 띄긴 띄어요. 그런데 저렇게 저 비상대책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정치개혁과 당의 뭐라고 쇄신을 갖다가 이끌어내려고 진짜 모여서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내려질 건가? 또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의혹도 약간은 있고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메시지가 거의 매일 나와야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비대위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대선과 같은 큰 이제 선거에서 졌고 그 다음에 권력을 뺏긴 거 아닙니까? 집권당이 이제 야당과 정권 교체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석패하고 분패했기 때문에
0.73%포인트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정서가 내부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야, 이 조금만 더 했으면 이길 뻔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패배예요. 한 표 차이로 졌어도 저는 이 부분에선 이재명 후보가 참 잘한 거예요. 바로 승복한, 그리고 통합을 이제 당선인에게 강조한 이런 대목. 그래서 문제는 이 비대위의 첫 번째 역할은 패인 분석입니다. 보통은 백서가 나오죠. 내외부에 이제 인사들이 모여서 왜 민주당은 패배했는가. 근데 여기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명답을 지금 냈어요. 이게 5일 전 패배가 아니라 5년 동안 누적된 것 때문에 당신들이 진 거야. 예. 심지어 이제 공동위원장이니까 우리가 진 거야. 지금 이 선언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집권 5년을 복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정책을 왜 이렇게 경직되게 밀어붙였을까? 안 되는데. 그리고 소주성 문제는 왜 그랬을까? 예. 최저임금 문제를 초기에 이제 2자릿수씩 올렸던 것은 결국은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2019년 가을부터 벌어진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런 것들을, 아픈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걸 난상 토론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는 이건 보기에 따라서 절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달 반이면은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 바로 되는데 해야죠. 예. 그 외부 인사로 다 해놓고 공천위원회도 짜야죠. 이제 이건 뭐 대선 후보는 1명이지만 여기는 지금 전국에 6천 명이 넘게 엄청나죠. 선출이 됩니다. 수만 명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당무를 다 볼 건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이 책으로 저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방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럼 윤호중 조금 전에 이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관역이 되겠다. 우리가 타겟이다. 그럼 타겟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 노출이에요. 서 있어야죠. 예. 산꼭대기에 서서 돌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바꿔나가려고 하고, 저희는 답이 없으니 그럼 국민들이 저희에게 답을 주시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다 문호를 개방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밀실에서 이제 뭐 8명이 혹은 2명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10명이 뭐 조용히 행보를 하다가 툭툭툭툭 이런저런 안만 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매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냥 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기에도 윤호중 위원장, 네. 사실 1%만 더 얻었으면 네. 승리의 주역이라고 이제 보나마나 그랬을 텐데. 그럼요. 자, 김기현 조금 원내대표가 찢으면서,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예.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현실은 되담을 수는 근데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놓고 네.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확 나가버리시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재명 후보를 살리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번 죽이는 될까요? 길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을 지금 명확하게 해서 2달 반 동안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광역, 기초, 자치단체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은 그 마법처럼 민주당에게는 행운만 쏟아졌던 해에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해서 17개 광역 중에 15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침이 생기긴 합니다만 부울경도 다 가져갔거든요. 오직 TK만 사수했어요. 이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은 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 17개 지역 중에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 곳은 7곳에 불과해요. 서울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세종, 제주, 그리고 호남 3곳. 예. 이게 다거든요. 10군데는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갔어요. 자, 과거에 강원에서 이 문재인 정부 크게 이겼었는데 강원도 이번엔 다 윤석열 지지입니다. 예. 그럼 지금 냉정하게 보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현재 판세는 10대 7이구나. 잘하면. 근데 5월 10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딱 3주 후에 지방선거를 치르니까 예. 어찌 보면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 프리미엄 이런 걸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2대 5 정도로 갈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윤호중 비대위는 지방선거 패배를 또 끌어안고 다시 한번 해체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까지 하고 지금 이제 준 포석이냐, 아니면 일정불사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47.8%를 모아낸 후보니까 그 동력을 지방선거에 한번 쏟아붓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이재명 후보를 2번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예. 뭐냐면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은 허무하게 접어야 됐지만 딱 한 가지. 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개혁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도 당의 개혁에는
뭔가 강력한 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상임 고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제 직접 뛰지는 않을 거지만 당 개혁에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건 지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두 당 모두 물론 이긴 당이든 패배한 당이든 간에 표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왜 못 얻었을까?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렇죠. 민심을 더 살피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을 6월 선거에 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방역 지침이 부당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두터운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만났던 횟집 주인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윤혜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횟집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손실보상을 두텁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비과학적인 엉터리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반드시 보상이 돼야 합니다. 대선이 끝난 뒤 이 횟집 주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기 어렵다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에 저희는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할 차별을 하루빨리 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영업시간 제한부터 풀 것을 기대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 와서 했던 그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과 그리고 시간 제한 철폐 이 부분을 저는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손실보상은 자영업자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본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 새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과 추가 대출 지원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1억 원 이상의 대출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거죠. 최근 윤 당선인은 다시 한번 코로나 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을 겸하도록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30%들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에는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반발이 거셀 것 같고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좀 부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했지만 절실하게 간절하게 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특검 실시에 대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외람되거나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니까 특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진행을 한 게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는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유미 변호사를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선거 때 이렇게 요란하다가 선거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대장동 특검을 이렇게 꺼낸 배경은 뭘까요? 지금도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그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사실상 계속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특검에 다소 이 선거 국면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나중에 녹취록에 뭐 윤석열 당선인 등의 이름이 또 실명이 거론되면서 공수가 또 전환됐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라도 특검을 계속 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한 5번 정도를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뭐 백브리핑 등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국면 속에서 아무래도 이 국민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치권이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민주당으로선 일단 180석 범 여권 다수석을 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뭐 어떤 개혁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권 초기에 이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하나의 시험대로 이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2달 반 정도 뒤에는 또 선거를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대장동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뭔가 꼬리를 좀 자르고 한번 매듭을 짓고 가겠다, 이런 계산이 여야 양당에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제목을 보면 엄청 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과, 이와 관련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벌써 이거 꼼수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양쪽의 특검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내용부터 상이하게 좀 다릅니다. 각각 이 특검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 논란을 좀 주고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수사 대상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방위적인 과정을 전부 다 들여다보자라는 입장인데, 이 말인즉슨 2011년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을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측에 일어났던 이 1,000억 원대의 대출,
관련해서도 뭔가 조모 씨라는 브로커가 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준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 구체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 해명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도 밝혀내자라는 게 또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 개발 이익이 어느 쪽으로까지, 어느 윗선으로까지 경유해서 흘러갔는지, 그런 자금 흐름과 실제로 어떤 비위 같은 것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구체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간 개발 업체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수익으로 귀속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실무진에서 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이게 빠진 것인지, 이 일련의 과정,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특검을 좀 발의하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라, 이 양당의 수사 범위부터 입장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내놓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자체특검법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이 부분이 왜 엇갈리는 거냐면,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설특검법으로 이 특검을 발의하게 되면 실제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각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이런 각 단위들, 법무부 차관이랄지 법원행정처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5월 9일 전에만 처리가 된다면 이 범여권 측에 유리한 이 인사들이 이 특검에 좀 지정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명을 올렸을 때 1명을 대통령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정을 하게끔 되면 3월 임시국회에 통과가 되면 뭔가 유리한 그 선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협에서 일단 4배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야에서 합의로 2명을 추천한 그런 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따르면 뭔가 특히 여당에 유리한 인사들이 굳이 이제 뽑히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맞불 성격의 다른 대안을 내놓고 지금 입장이 또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가능한 겁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 당선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선 경선 국면에서 대선 경쟁 국면에서 드러났던 본인을 향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상당히 앞으로 전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반작용, 또 정치적인 공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선뜻 협의를 해주거나 합의를 해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검 수사부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돼서 한 4월 말이 돼서야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고,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인 한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6월 선거가 지나서도 정확하게 이 매짐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공약으로 내걸었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은 뭘까요? 일단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경우고 유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검찰권을 이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윤석열 당시 후보, 당선인을 향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겠다는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인데,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청와대 한 부처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68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사정 기관 그리고 기관을 어떤 조율하는 기능에서 좀 멈췄던 것이 아니라 많은 또 부작용을 낳았던 부분이 있고, 사실 반대 정치적인 진영에 대해서 뒷조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론화했고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매듭 지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특별감찰관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이제 청와대 내부의 부정부패도 감독했고 또 나름대로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와 함께 조율하면서 견제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역할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그럼 그 역할을 대신할 건가? 또 특별감찰관이 예를 들면 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하면은 검찰 출신들이 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던 이유는 사실 검찰과의 어떤 원만한 업무 협조 등이 필요했던 그런 또 기능을 담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폐지한다고 했을 때 특히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고위층을 검증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그 검증 기관에서 기구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 특별감찰관제를 어떤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지금 좀 현실화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년 이상 변호사 중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은 뒤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또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공론화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과연 특별감찰관제만으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의 좀 친인척을 둘러싼 어떤 비위, 그리고 뭐 수사 중인 상황들도 있고 재판인 중인 그런 장모 사건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을 좀 국민적인 의혹 없이 이 감찰을 통해 가지고 친인척 비위를 좀 싹을 도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기능이 워낙에 축소되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려나가면서 검찰을 강화하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마침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7시간 통화를 공개한 그 서울의 소리에 민사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뭐 당선되자마자 보복하는 거냐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당선되자마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었고, 뭐 민사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당선인이 된 이후에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아마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소장은 이 당선인 신분이 되기 이전에 김건희 씨가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는데, 다만 이런 대선 국면 속에서 언론인이 김건희 씨에게 본인의 신분을 뭐 속인 것이 아니라 좀 충분히 알리고 친분 관계를 좀 쌓으면서 뭐 취재인지 이게 개인적인 사담인지 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서울의 소리 측은 아무래도 이 손해배상 청구된 액수가 1억 원이라는 비교적 거액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 대한 압박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 나왔던 어떤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부분을 취하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이 본인의 음성권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사생활 권한을 전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형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이걸 불법행위로 어떤 금전적으로 위자받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3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 두기 완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158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연일 200명 이상 발생하며 누적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병상도 빠르게 차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주간 사망자 수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급증 추세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도 높아지며 당분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정점 후 한 2, 3주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라 지금 상태면 아마 하루에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가 300에서 500명 사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심각할 경우에는 거의 500명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에 달해 최대 2,15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신규 환자는 16일에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하게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역량을 크게 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꾸준히 낮아져 정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초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다음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으로 인정합니다. 동네 병의원은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검사소 앞으로 길게 이어진 행렬. 모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줄을 방불케 합니다. 왼쪽 방 가서 검사 받으세요. 병원마다 한두 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키트가 소진돼 검사가 일찌감치 마감된 곳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7,500여 개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와 치료가 시행됩니다. 검사에서 양성 떴어요. 네. 이따 댁으로 가 계시면은 거기 문자 갈 거거든요. 그거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유증상자들이 PCR 검사 결과를 받고 격리 치료까지 하루 이상 지연되는 걸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다다른 PCR 검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어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자 5살부터 11살 어린이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본 접종을 진행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도 오는 3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소아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 접종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0%에 달합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30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당뇨나 비만, 만성 심장질환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5에서 11세는 현재까지 약 70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0% 그리고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은 기존 백신 유효 성분의 3분의 1만 들어간 파이자의 소아용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진행되는데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 등이 있다면 기존처럼 3주 간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을 완료할 것을 공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앞서 파이자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진행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뒤 90일이 지난 청소년이 대상으로 역시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다만 기본 접종 완료 뒤 감염 이력이 있다면 성인처럼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12세에서 17세 확진자 증가 규모는 성인과 유사하나 일 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869.5명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mRNA 백신인 파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3, 4주에서 8주로 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을 늘릴 때 백신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 2달여 만에 나온 사고 원인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먼저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설치 등을 위해 설계한 PIT층에서 시작됐습니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PIT층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늘어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된 겁니다. 또 최소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돼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문제였습니다. 붕괴 아파트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 강도의 8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 물을 섞어서 강도가 더 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단의 공사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 평가도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시공과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부실 시공 업체는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낸 붕괴 사고까지 합쳐 길게는 1년 8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편 광주 붕괴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수사당국은 시공사 하청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건물 고층부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등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모두 5명입니다. 책임자인 현장 소장과 품질 담당 직원을 비롯해 전부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직원들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함께 현장 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붕괴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맨 꼭대기인 피트층 하부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와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이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과실과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살할 때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청명 안 하고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확인하고 공사 진행시켜야 되고 또 당연히 그걸 다시 끼우고 보관을 해야 되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 등 총 19명. 경찰은 조만간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면 첫날 아침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모입니다. 이게 오늘이고요. 저거는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회 때 모습이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기 때문에 기획자문위원회 앞으로 장애인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자, 장애인에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보장하겠다면 정책 예산으로 해달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장애인들의 삶은 격리와 배제 차별이었다. 장애인의 권리 예산으로 공정과 상식을 증명해달라. 그렇죠. 장애인 권리 예산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탈시설 지원. 요건데 이게 장애인들은 왜 시설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밖으로 나와서 자립해야 된다. 우선 2023년도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788억 원이 필요하다. 지금 예산이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립정착, 서비스 시간의 확대, 서비스 기관 운영 등등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시설 예산은 6,200억 원이나 되는데 탈시설, 밖에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은 2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져야 한다고 정부도 일찍부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옮겨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도 보시죠. 활동 지원 확대. 내년도에 2조 한 6천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건데 서비스 대상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10만에서 13만 정도로 늘리고 월 평균 지원 시간을 보시면 하루에 5시간인데 이걸 하루에 6시간으로 1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돕는 걸 나름대로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물가 인상에 맞춰서 조금은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보시면 장애인들도 평생 교육을 받도록 또 어딘가 꼭 가야 되면은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이렇지만 시행령에 가보면 거기에 첨부된 별표가 있는데 별표가 막았습니다. 보시면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장애인 관련 20여 개 사업이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제외할 만한 것도 있지만 법의 취지대로라면 아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원 대상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버린 겁니다. 자, 삶의 만족도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 나온 것인데 물론 부산 지역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마는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은 31점 스스로 점수를 매긴 겁니다. 비장애인은 44.4점. 이렇게 장애인들이 힘듭니다. 장애인들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인수위원회의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장비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로마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집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 방송들에 출연해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점령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가 단결해 러시아에 매우 큰 제재를 가했다며 푸틴은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을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쫓겨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박탈할 것이라며 이를 주시하고 있을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리번 보좌관과 양제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임신부가 출산 중 엄마와 아기 모두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의 부상자들 사진이 가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폭격당한 병원 건물에서 골반과 고관절을 크게 다친 임신부가 실려 나옵니다. 오래전 테러 조직에 점거됐고 부상자 사진도 가짜라고 러시아 정부가 주장한 곳입니다.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기는 숨져 있었고 얼마 안 돼 엄마도 아기를 따라갔습니다. Протягом більше півгодини реанімація дитини не дала результатів, потім ще півгодини чи більше реанімація матері без результатів. Загинули обидва. 이뿐 아닙니다.
이 임신부는 폭격에 발가락 일부를 잃었습니다. 비셰기르스카야라는 또 다른 임신부는 러시아가 뷰티 블로거라며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폭격 이틀 만에 기적의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Мы лежали в палатах, у нас повылетали стекла. Окна, рамы и все несущие стены. Мы не знаем,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침공 초기부터 마리우폴에 머물러 온 AP통신 취재진은 희생자들의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밝히고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공식 집계된 것만 31건, 12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다며 병원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맞서 500개 품목에 대한 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이 망라돼 있어 공급망 불안을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처음에 닷새 동안 일하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도체 공급난은 더 심해지고 부품 조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러시아는 무려 500개 품목에 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소자와 직접 회로, 자동차 부품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서방이 수출 통제하니까 자기네가 앞으로 수입하기에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반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닌가. 일단 직접 피해는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더 자극한다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소재의 가격은 이미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가 광물이나 식량 자원 등을 무기 삼아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 서방에서 그 크림 반도 사태 이후에 대러 제재를 가한 다음에 러시아가 또 맞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산물 수출을 통제하고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그다음에 중동부 유럽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걸 또 금지했단 말이죠. 산업부는 러시아의 반출 제한 목록 500개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하고 공급망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고,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쏘아 올린 발사체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던 북한. 하지만 한미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용 발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해 조만간 추가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선 두 차례 화성 17형을 쏘아 올렸던 평양 순안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관련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공, 안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 내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군 관계자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가 서해와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례적으로 정보 분석 내용까지 공개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정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당국이 지난달 발사체를 ICBM으로 규정한 만큼 북한이 다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